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역시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기자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던진 질문들은 무엇이었고 충분한 답변이 나왔는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이렇게 손들을 들어주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싶다라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지목하겠습니다. 책 드신 분 한번 뭐 약간 이어갈 핸드폰 좀 이쪽에서 한번 하실까요? 예.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 해였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먼저 두 분이 한 줄 평 한 번씩 해주실까요? 저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잘 표현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시고 본인이 또 질문할 사람도 지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각본이 짜여져서 예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통하는 기자회견. 김병민 교수님은요? 저는 평화보다 경제가 먼저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을 하게 되고 여기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넣었죠. 신년 기자회견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경제에 모든 방점을 다 쏟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이 소통 그리고 경제를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로 찝어주셨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100% 자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제일 달라진 점은 사회자가 없다는 점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중간에 중재하는 사회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물론 고민정 부대변인이 약간의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고 또 질문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정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좌석 배치도 좀 달랐는데 이 미국의 타운홀 미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좀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연출됐던 면이 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을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이 180명 정도 자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80명 왔고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 질문한 사람은 20여 명에 좀 못 미쳐서 20여 명을 조금 넘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2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식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평소에 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질문을 미리 받거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면 평소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노래도 있었거든요. 뭔가 다 의미를 담아서 선곡을 했겠죠. 여러 곡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 좋아하는데 이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노랫말을 갖고 있는데 20대들의 꿈을 위해서 일부러 좀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김민기 씨의 봉우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흘러나왔는데 예. 지금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찬란한 모든 국민의 내일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죠. 커피 소년의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같은 경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이 되기 위한 뭐 이런 노래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개편됐지만 탁현민 행정관은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랫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오늘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가장 초점을 둔 말부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죠. 많은 이제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네, 고용부진, 경제정책 이쪽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분배의 개선도 함께 가야 된다. 분배의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빈익빈 부익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도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분배의 정의가 일정 부분 정의인데 분배 정의라고 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의 어떤 균형의 불균형을 좀 깨보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함께 얘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초창기의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분배의 정의를 좀 더 많이 세우는 쪽에 관점을 두고서 집중해서 나갔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의도를 함께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문제라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수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밝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한 걸 보면 경제 기조가 기본적인 경제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가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경제 기조가 정책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보완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별다른 변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이 포용 국가로 가는 길들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도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경제를 크게 세 축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경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혁신성장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같고요.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예. 과연 그게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성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여지까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신년 사이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점을 두고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2018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두 64번이 나왔었네요. 올해는 이 단어가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35번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29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나 성장이나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단어일 텐데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3번째로 많이 말했는데 이번에는 5번째 순위로 떨어졌네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정책 기조나 방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처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성장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질문받고 답변하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본인이 발표했던 신년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가 3분의 2 정도 돼요. 그 내용에.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올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그 부분이 주 내용을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이런 점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두 가지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오늘 그 비서실장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장 경제에 가장 중심을 두는 그런 정책을 좀 잘해라.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얘기도 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재벌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인이든 국가에 정말 필요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혁신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그게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 입장이라 하더라도 혁신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공유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의지로 표현되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습니다. 회견문의 4분의 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평화도 경제라면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평가합니다. 나라 경제가 바닥부터 허리 전반에 걸쳐 나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아픔을 대책 강화라는 단 한마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 정책에 대한 미련과 집착도 그대로입니다. 네, 여야의 반응 가장 엇갈리는 부분을 짚어본다면요.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직에 대한 문제들,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부분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기조가 나아질 방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네네. 같고요. 지금 현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혁신성장 등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지만 산업에 대한 구조화된 문제로서 이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의 평가도 역시 경제 부분을 눈여겨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기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당시 화면 직접 보시죠. 그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그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것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이유가 예컨대 뭐 김 기자라는 분 그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네. 뭐 긍정적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뭐 그건 평가할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자는 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그게 예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김 기자가 본인이 뭐 생각하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뭐 네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 기자가 질문한 것은 결국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소득주 성장하는 소위 저는 소득주 성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빈익빈 부익부에 너무 그 양극화돼 있는 소득 구조 이 부분을 좀 변화시키자 하는 것이 네.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으로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 있어서 변화는 그대로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얘기를 물어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답변은 그거잖아요. 결국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이 5년 네. 임기 동안 계속 할 거고 다만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는 얼마인지 정책 기조가 아니죠. 세부적인 부분은 바꿔갈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건 노조가 반대해도 지금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그 기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해 가겠다고 하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나오면 변화와 수정은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기자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또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잊었던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정청래 전 의원이 이 기자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 뭐 이렇게 좀 이 기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고 SNS 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김혜령 기자가 얼마든지 저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에 타운홀 미팅 형식을 바라보면서 이 구체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요. 예. 일부 기자의 발언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웃어넘기면서 농담까지 하는 모습과 여유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히려 웃어넘기면서 여유 있는 답변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김 기자가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금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장해서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 등에 대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한 목적이었을 텐데 네. 이 장면 하면은 오개티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고요. 오늘 회견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다시 듣고 오시죠.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공직자가 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이 그 문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었고 반면에 뒤쪽에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약간 타이르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슬기롭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사실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고 김태우 수사관도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서는 특별감찰반 속의 활동을 통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휴대폰 등을 실질적인 조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 반부패 비서관이라든지 특감반장이라든지 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만큼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바로 특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김병민 교수가 지적한 부분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제 질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질문 안 나왔으면 제가 볼 때 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하니 그 질문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거기서 출발을 했죠.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첩보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목록으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인이 조사하고 첩보를
받아서 또는 본인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문건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사권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질문이 어차피 질문이 나온 마당에 개인적 의견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부러 대통령이 뭐 검찰의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뭐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남북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쯤 되면 정말 멀지 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네,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모든 것들에 대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자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이제 작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게 되면은 그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연내에 이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청와대는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의 발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의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이제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고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입장차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한의 만남 이후로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게 되는 제재 해제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수순인데 왜 그렇다라면 작년에는 그토록 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청와대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는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그리고 해답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께서도 아쉬움을 좀 느끼셨나요? 이번 답변에? 근데 이제 아까 김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첫 번째 예전에 지난해 그렇게 나왔던 것은 북미 관계가 워낙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언제 북미 회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판단 그 판단에서 아마 우리가 남북이 먼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동력을 가져보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표현은 제 말은 북미 회담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담판을 통해서 북미 간에 뭔가 제재 해제에 대한 뭔가 담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즉 북한이 뭔가 양보하고 또 그 양보 때문에 미국이 뭔가 또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틀이 마련돼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만나서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미 간에 그게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만난다 한들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제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보면 결국 북미 회담을 통해서 뭔가 빅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빅딜 이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담판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국민에게 희망과 약속을 주는 자리였을 텐데 연말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만원 씨의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여 보고 오시죠. 이들이 조사관 없이 무슨 조사를 하겠는가? 지만원 씨가 없이는 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뭐?
이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76년 1월 5일생이 80년 광주 사태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수 있으며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이런 제가 60대라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고 저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5.18 진상위원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사기공화국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인데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네.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잠깐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행자와 설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한국당 추천위원으로 누구를 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에도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김성태 원내대표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또 집회를 하셨어요. 지만원 씨가 네.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북한 특수부대가 5.18 민주화 운동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그걸 이제 본인은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네. 공정성과 객관성이 일정 부분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정하게 하려면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개인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하트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기 네. 아까 인터뷰 나와서 본인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지만원 씨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공정한 조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지만원 씨를 추천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면에 김진태 의원도 뭐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한국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 태극기 집회에서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들이 또 적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당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준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이 부분도 함께 유념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특별법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들어가서 직접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토론에 붙여봐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만원 씨 주장의 근거가요. 대부분 5.18 당시에 찍힌 사진들에 근거한 것인데요. 또 이러신다. 그 예, 예. 사진은요. 예. 사진이 지금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여기서 우리가 방송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할 필요가 없고요. 예. 또 지금까지 하나는요. 그 지만원 씨의 그 주장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사회자님, 예, 제발 예. 좀 들어주세요. 예. 만약에 그렇게 지만원 씨 말이 뭐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예, 문제가 예. 많다고 하면 예, 예. 문제가 많다고 하면 다른 당, 민주당 같은 데서 오히려 좋아할 일입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틀리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말의 재고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만원 씨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지만원 씨 주장에 따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만 비춰보더라도 한국당 내에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분명히 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던 게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 좀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 같은 경우 이런 일 추천하게 되면은 당의 원내대표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서는 추천 권한을 가지고 추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 당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반응,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그렇게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만원 씨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난파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다시 듣고 오시죠. 이분들이 지만원 씨에 의해서 간첩으로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탈북 광수라고요. 광수라는 것은 80년 5.18 광주 때 북한 특수부대로 잠입했다 해서 광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측에서. 그래서 이 네 분 다 그때 광주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 이 사람이 죄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북한에서 추정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5.18 진상위원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제가 강도 내려온 일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북한 요독 수용소에 관한 정치범 수용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어느 날 또 광수로 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건 거의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만원 씨는 물론 김진태 의원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광수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광수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지금 지만원 씨가 쓰는 표현인가요? 광주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군에서 들어와서 그 집회 또 시위라고 얘기하겠죠. 그 시위를 함께 했던 사람들 그걸 이제 광수라고 지칭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지명된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저분들이 이제 탈북민들이시거든요. 네. 탈북자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의 사진을 지명하면서 본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분들을 광수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만원 씨는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만약에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건 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근데 김진태 의원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하태경 의원도 지금 좀 심한 말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탈북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본인의 사진들이 거기에 나와서 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이 되어질 네.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런 주장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근거로 가지고 있는 사진들 어떻게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5.18 진상조사 이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는 계기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성폭행 그리고 안매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밝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북한군의 개입 같은 경우는 지만원 씨 등을 비롯해 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주장들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밝히자라고 사실은 법안의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천에 대한 내용들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만원 씨가 한국당 추천 몫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거는 배제를 했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인사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저희 뉴스나이트 일부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역시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분도 육사 22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만원 씨의 동기. 동기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3공수 여단 대대장으로서 그 진압 작전에 직접 투입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한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조사 대상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 그래서 본인 자체가 한국당으로부터 제안은 받았지만 지만원 씨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민사회단체도 광주 또 관련된 단체에서도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는 것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지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